네, 오네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정리하다 보니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영화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친구 기억하십니까? 극중의 배우 유호성 씨가 다음에 또 싸울 일이 있으면 확실히 밟아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싸울 때 끝까지 밟아놔야 그 다음에 후환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연준의 피봇 없다. 희망회로 접어라. 끝까지 그 싹을 밟아버리는 그런 발언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안아가면서 피봇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나 이런 희망까지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제 상승의 그 빌미를 찾기 어려운 장세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이제 보시기에 앞서서 어제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자, 금리 인상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현재 파월 의장은 마치 폴 볼커를 자처하고 나서는 듯 작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폴 볼커 당시 인플레이션이 현재보다 극심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살인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풀을 다 죽이고 급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출이 됐는데요. 당시 S&P 500 지수의 차트 20개월 동안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 구간을 뒤로 하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는데 20개월의 하락분을 4, 5개월 만에 회복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반등 시점이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시점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딱 멈췄을 때였습니다. 1980년, 1982년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타임테이블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측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클립 영상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요. 제가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기준금리의 그 경로를 엿볼 수 있는 점도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까 합니다. 9월 22일에 말씀드린 화면인데요. 이제 9월에 FOMC 때 점도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금리 여기야, 내년엔 여기고 그 후년엔 여기야 라고 찍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점도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 달 수치가 굉장히 많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이 6월 당시에 공개된 내용이고요. 오른쪽 화면이 9월 당시에 공개된 점도표입니다. 6월에 비해서 수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3, 6, 9, 12 요 구간대 FOMC 때 같이 이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요. 공개될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현재 상황에선 이렇구나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중간값을 좀 보기 쉽게 반올림해서 이 수치화를 했습니다. 6월 수치에서 9월 수치 인상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올해의 금리는 4.4% 그리고 내년의 최종 금리가 4.6%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 레인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는 0에서 0.25%였습니다. 현재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무려 3%포인트가 올라간 셈인데요. 이제 이 점도표의 중간값대로라면 지금까지 올린 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만 올리면 끝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을 하는가? 물가의 지표, 노동시장이나 경제지표의 상황에 변동된 흐름을 반영해서 이제 다시 작성이 될 텐데요. 그때그때 변동된 사안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현재는 이런 구간으로 경로가 맞춰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장중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극심했는데요. 장 초반에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모두 상승 전환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나왔습니다. 꺾이는 흐름, 인플레이션 잡히는가 이런 희망 회로가 돌아가면서 다우 지수는 무려 장중에 1% 상승하는 모습까지 그렸는데요. 이 찬물을 끼얹은 건 영국입니다. 예, 영국의 한마디에 증시가 지금 무너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필수 소비재들, 먹는 거, 약 먹는 거,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다우지수가 0.12%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금리에 가장 취약한 쪽이 기술주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주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 하방 압력 받으면서 종가를 썼습니다. 사실은요.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약한 고리에서 그 부분이 터지기 마련이죠. 과거의 IMF 사태, 이 외환 위기 사태를 떠올려 보시면 외화 보유액이 적은 취약국 위주로 먼저 터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약한 고리가 이렇게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영국의 채권의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인데요. 영국이 이제 약한 고리로 떠오르게 되는 건지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는가 했습니다. 이때 이제 채권 매입하겠다. 영국 중앙은행에서 선언을 하면서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그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금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따라붙는 양상이고요. 장기물 위주의 강세가 간밤 짙었습니다. 달러의 강세, 파운드화의 약세,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조합이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영국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영국에서 지금 긴급 국채 매입을 선언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9월 29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한이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국채 매입을 하겠다, 유동성 시장에 풀겠다, 양적 완화 QE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수단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이게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금리의 안정화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다.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4일 이후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 다시 나온다면 QE 연장할 수 있는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QT는 또 10월 31일까지 미뤘는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QT를 철회할 수 있는가, 더 연장할 수 있는가, 그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베일리 총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일정대로 이때까지 QE를 하겠다, 끝내겠다, 연장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시장은 또 너무 이제 과한 희망 회로를 돌렸던 탓일까요? 연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희망의 싹이 싹둑 잘리니 시장이 좀 변동성을 나타냈던 겁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 영국의 연기금 부실 우려감이 있다는 점까지 좀 체크해드렸습니다.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영국이나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망할 리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연기금은 LDI를 채택합니다. 채권을 담보를 잡아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당겨서 투자할 수 있는, 빚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것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그겁니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역의 방향이니까요. 그러면 담보로 잡혀있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빌려준 입장에서 가치가 계속 빠지니 담보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금으로 메꾸려면 자금을 당겨와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또 채권이 매물로 시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다시 담보 가치 하락, 이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영국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그 자금을 운용한 다음에 일정한 기한이 되면 다시 그 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파산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 연기금은 한 기업도 아니고 이 영향력이 국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들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정말 걱정은 걱정입니다. 일단 긴축 사이클 한 구간에 지금 영국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부담인 현재 구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수급을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이제 개인의 자금이 모아져야
뭐 종목별 장세, 업종, 테마군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 당잠사에서는 테마군이나 업종에 대한 브리핑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력한 개인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구글 트렌드상 주식에 대한 관심도 국내에 한정된 이제 트렌드의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두 번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코스피상 2부근이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당시에 시장이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 해볼까라고 하면서 트렌드상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급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의 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일명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탔던 거고요. 이 구간에서는 애플카 이슈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을 당시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구글 트렌드가 올라가는 이 구간 동안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 애플카 이슈를 받아가면서 현대차나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개인의 자금이 실종되는 흐름, 그러니까 개인의 관심이 실종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의 자금, 뭔가 강력한 테마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의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ETF 인덱스 매매가 또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금융투자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하는 데는 큰 의미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에 외국인 어제 1,900억 원 순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순매수 상위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반도체와 배터리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 안에 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서 매매 상위 코스닥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동성이 활발하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실적 장세 안에서 실적 기대하기 힘들겠는데 할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사곤 합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걸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반도체 장비, IT 이런 것들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관련 기업, 배터리 관련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